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양시장 모두 다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3% 이상의 급락을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다 장중한 때는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 12시를 기점으로 주가 낙폭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4%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이상의 추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조차도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3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1조 원 가깝게 팔아치웠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4천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데 향후 증시 향방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 아니다. 조금 더 하방을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배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의견을 따라야 할지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 긴 터널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온 아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원자재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안전자산만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금과 은의 가격은 계속해서 강세 탄력을 받고 있지만 반면에 유가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유가의 급락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IM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유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때입니다. 사실 이제 원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부터 이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24년 들어서 유가가 꾸준히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가 함께 유가의 가격과 함께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WTI가 간밤에 종가 기준으로 이 배럴당 69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6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한 건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에 따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도 7월에 49.7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49.5까지 현재 하락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0.2포인트가 하향됐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원유의 수요가 왜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안에서 공장이 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유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유가의 가격이 보시다시피 70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중국의 원유 수입 규모는 무려 3.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유가의 급락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마냥 나쁘게 바라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유가의 급락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IM증권의 커멘트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유 공급 개선보다는 수요 부진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앞으로 동절기, 추운 겨울에 물가를 잡는 데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 급락이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 방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 제조업 경기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동절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안정세는 결국에는 주요국의 경기 연착륙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유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6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이에 따라서 가솔린 가격이 함께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제조업의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내는 비용 자체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경기 침체 국면, 이 리세션 구간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물론 리세션을 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멀리 봤을 때 6개월, 7개월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황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포인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전체 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들어서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트레이드가 우리 시장의 주요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세션 트레이드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PMI 지표가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지표들이 현재 리세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만약에 이 초기부터 이번 해 초부터 경기 침체 관련 종목들을 담으셨던 분들, 방어주들을 담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좀 수익률이 방어가 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리세션 트레이드가 더 부각을 받는 이유는요.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 들어서 해소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해소가 될 때에는 2에서 6개월 후에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약하게 올 것이냐 강하게 올 것이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은 리세션을 대비를 해야 될 때로 보여지고요. 향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감안한 금융시장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IM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선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의 6개월간의 흐름을 본다면은 무작정 리세션만을 또 대비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표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그래도 경기가 계속해서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주식의 격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도 나오고 악재도 있겠지만 결국에 시장은 우상향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9월 되면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이 작게나마 유동성 랠리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리세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유동성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이 어려운 시장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변동성이 또 9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도 변동성이 또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진 것이고. 하지만 국내 반도체주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는 추가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켓워치에서는 엔비디아가 원래 9월에 좀 약하다. 통상적으로 9월에 전통적으로 2.35% 정도 항상 약세를 보였고 10월에서 12월에는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 AI 회의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AI 고점론 역시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우리는 AI 고점론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AI 반도체 정말 다운사이클에 진입했을까? 진입했습니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에 리포트를 하나 내놓았는데 Preparing for a Peak라면서 투자자들이 곧 AI 시장 호황보다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의 피크 아웃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약 12개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결론은 반도체 사이클이 현재 정점에 있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피크를 이미 찍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가도 하향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AI 고점론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챗 GPT의 개발 운영사인 오픈AI 올해 매출 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아직은 흑자는 먼 길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과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AI 회의론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이클 챔블리스트 JP모건 자산운용 투자전략부문 책임자가 한 말이 화제가 또 됐습니다. AI 서비스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기 전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지출도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현재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AI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바라는 것이 욕심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하지만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나올 때마다 월가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상반된 리포트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입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가 글로벌 서버 케이펙스의 추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17년부터 봤을 때 글로벌 서버 케이펙스의 추이와 반도체 사이클이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면서 강하게 연동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데이터 센터의 사이클이 있었고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팬데믹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다운 사이클이 나타났을 때, 사이클이 끝나갈 때에는 항상 케이펙스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케이펙스가 그냥 변화한 것도 아니고 두 자릿수 이상의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나서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의 급락 전환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클 종료는 그간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AI 사이클의 구간은 명백한 가격 상승의 구간이고 서버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 사이클을 봤을 때는 다운 사이클에 진입하는 수요 둔화의 시그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운사이클 진입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오히려 서버 고객들의 HBM과 고윤량 D5 모듈 수요 같은 경우에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 HBM은 2025년 생산 가능 물량이 완판되었고 이미 2026년 내후년 물량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중기 수요가 매우 가시적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고요. 디램 주도의 사이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은 매수 접근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주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봐도 밸류에이션 많이 하단에 유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PSK홀딩스, 테크인 같은 종목들 매수 유효하다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반도체 종목들은 AI 고점론이 제기될 때마다 그리고 9월 시장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또 수급이 떨어질 때마다 조정을 받겠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러한 분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줄 몰랐습니다. 워낙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하락이 좀 급격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다음 날에 강력하게 반등하길 마련인데 오늘 시장 다시 한번 고꾸라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2시간 치열하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이널샷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약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도 쉽진 않습니다. 아직 침체가 온다고 보기에는 지표들이 이전 침체기 때와는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버블은 터지고 나서야 버블인 것을 알 수 있지 사전적으로는 포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초의 양 지수가 반등하나 싶더니 외국인 매도세가 가중되면서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이벤트를 치러야 되는 만큼 부담은 계속 안고 가야 할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처럼 급락이 나타나거나 오늘 아침처럼 변동성이 극심해질 경우에 이제 또 코스피 바닥이 어디일지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점으로 밸류에이션상 더 크게 밀릴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침체 내러티브가 재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익 추정도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미래의 수치가 불투명하다는 가정으로 가장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인 12개월 후행 PBR을 확인해 보니 어제 종가 기준으로 0.9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우리 지수가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8월 5일 코스피가 약 8.8% 폭락하면서 2,441포인트를 기록했을 당시에 0.87배까지 내려갔었는데 이 0.87배를 현재 기준으로 대입해 본다면 꽤 저평가 국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하단 지지라인을 약 2,400에서 500포인트로 잡아보시고 현재 지금 시장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 주들이나 반도체 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세워보신다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괜찮은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쪽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런 2차 전지 반도체 종목 위주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요소가 다분하기에 제가 테마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자 암호 이슈가 있습니다. 종목명은 X게이트인데요. 아직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양자 컴퓨터는요. 전 세계 모든 암호까지 풀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컴퓨터입니다. 이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이 양자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할 최첨단 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뉴스가 어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내리는 가운데 이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양자 암호 관련주는 이 하락장 때도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며칠간은 상승세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엑스게이트는 양자 암호 기반 가상 사설망 VPN 상용화에 성공했고요.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완벽히 상향 추세로 전환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는 4,500원에서 4,800원 사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비중 10%로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가는 4,400원, 목표가는 5,1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엑스게이트 오늘 상승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 안에서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팔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는 가운데서도 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정말 오랜만에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전자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시세를 꿋꿋하게 또 지켜내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로는 KT입니다. 오늘 4% 이상의 강세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LG엔솔이 네 번째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연이어서 순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강원랜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카지노주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자체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보였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이어서 매도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만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선주,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가장 첫 번째로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YC, 세 번째로는 SM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네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하락장 속에서도 아주 강력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원텍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엔캠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네 번째로는 바이넥스,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강원랜드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강원랜드 오늘 시장에서 순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1시까지 계속해서 강원랜드에 대한 매수는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세 번째로는 네이버, 네 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원텍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젤입니다. 하락장 속에서 보톡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선익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덕산 네오룩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펙 종목이 가장 첫 번째로 매도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PSK홀딩스, 세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네 번째로는 LNK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풀텐티넷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강원랜드 꼽아오셨네요. 오늘 카지노주의 기세가 좋습니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강원랜드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이제 효은 앵커가 말해주신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5위에 올라와 있었고 기관 1위에 또 차지하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수급 많이 쏠리네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이율 배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죠. 그쵸? 뭐냐면 이제 뭐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사장님, 사모님 들으면서 가셨던 분들이 전당포에 외제차를 맡겨놓고 네. 이제 거기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 다큐 보고 뭐 울었잖아요. 심지어 네. 몸을 팔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강원랜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라고 죄악주라고 표현하면 좀 죄악주라고 하잖아요. 네.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쵸 주가가 오르는 이제 좀 이게 이율 배반적인 으로 접근해야 되는 마음적으로 그런 종목이죠. 어쨌든 뭐 강원도의 이제 폐광 지역에 원래는 그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폐광 지역이 지금 사실 다 폐광이 되고 점점 하나씩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부활을 위해서 기금을 뭐 엄청나게 강원랜드에서 내고 있거든요. 거기 가시는 분들의 그 요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가기 때문에 네. 가보신 적은 있나요? 혹시 뭐 그 옆에 하이랜드 뭐 그런 리조트라도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 있잖아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아예 그쪽으로 안 네. 가셨나요? 네. 저도 이 강원도는 그렇죠. 강원도는 좀 멀어서 안 가는데 뭐 이번에 피식대학의 양양 때문에 양양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언젠가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는 내국인, 외국인이 모두 입장 가능한 오픈 카지노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원랜드에 외국인 간다고 생각을 안 하죠.
지금 우리가 뭐 파라다이스 시티라던가 네. 그렇죠? 아니면 세븐럭 카지노, 강남 코엑스 옆에도 하나 있고요. 강북에도 있고, 강북의 힐튼에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인스파이어 가보셨나요? 파라다이스 옆에 인스파이어라고 생겼잖아요, 리조트. 거기에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와서 이제 파라다이스랑 이제 경쟁이 붙었고, 뭐 파라다이스 시티야 워커힐에도 하나 있고, 저기 제주도 저기 글래드에도 하나 있고, 제 4개 있잖아요. 제주 저기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있고, 4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또 이번에 롯데관광개발 얼마 전에 네. 드림 카지노 세워가지고 거기도 지금 뭐 불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렇게 조금 먼저 우리가 떠오르죠. 근데 강원랜드도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 비율이 1%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내국인이 99%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일단은 카지노는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라스베가스라던가 마카오라던가. 그래야 이게 만약에 끊기면 게임이 끊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임 롤러 입장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루 20시간만 영업합니다. 아침 10시에 오픈하면은 다음날 아침 6시에 나가셔야 돼요. 오. 그리고 입장료가 있어요. 원래 카지노는 입장료가 없거든요. 네. 여기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2달 연속으로 15일, 6달간 연속 30일 넘으면 입장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3가지죠. 시계, 창문, 거울이 있습니다. 오. 원래 없어야 되거든요. 시계가 있으면 시간을 보기 때문에 중독을 벗어날 위험이 있어요. 그쵸. 벗어날 위험이라는 게 이상한 표현이지만 네. 그쵸? 그리고 거울도 안 돼요. 거울을 보면 자기의 피폐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현실 자각 타임을 느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냥 계속 빠져서 놀아야지. 그쵸? 그리고 창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쵸. 해지. 창문이 있으면 그쵸? 나가버릴 욕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카지노 이게 없어요. 근데 이 3개가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테이블 게임 최대 베팅 금액 30만 원. 머신 게임 그 땡기는 거 있죠, 빠찡코. 그거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큰 손들이 여기를 굳이 안 가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리거나 제주에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는 가는데 대신에 거기 그 접근성뿐만 아니라 베팅 금액도 틀리기 때문에 굳이 강원도 양양 공항에 내릴 이유가 없어요. 중국인 무비자를 해주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 문화체육관광으로부터 카지노업 변경 허가 통보를 받았는데 그동안 면적이 너무 좁다. 거기 완전 돗대기 시장입니다, 지금.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영업장 면적이 기존 14,513제곱미터인데 22,261제곱미터로 확장하는 이걸 지금 허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게임 기구 수는 테이블이 200대에서 250대로 늘어나고요. 머신이 1,360대에서 1,610대로 늘어나요. 테이블에서는 바카라나 블랙잭 하는 곳이고 이 지금 머신은 그냥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데 어쨌든 늘어난대요. 그리고 외국인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 존을 원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영주권만 있으면 된다. 영주권만 있으면. 근데 이것도 뭐 영주권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갈라파고스 제도인가 어디 가서 사면 된다고 어쩌고 하는데 외국인 전용존 베팅 한도를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확대한답니다. 물론 이거는 법이 더 제정돼야지 되는 거라 언제 될지는 모른다는데 네. 어쨌든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베팅액을 확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요 게임장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키우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K-히트 프로젝트 1.0이라고 K는 한국형 코리안, H는 하이원, 그 리조트 스키장 있는 거. 그 다음에 I는 복합, 인터그레이트, T는 투어리즘 관광, 1.0은 1이니까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지노를 키우는 게 중점이 아니라 그 요소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카지노 매출 비중을 현재 13%에서 30%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를 끌겠다. 좀 이게 어울리진 않는데 거기에 뭐 키즈존하고 이런 걸 엄청 확대한다고 합니다. 패밀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 네. 하이언 리조트를. 그래서 방문객 수가 현재 연 680명인데 80만 명인데 1,200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며 신규 고용을 3,400만 명. 3,400명. 4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군요. 외국인 관광객 1,000% 이상 확대를 목표로 지금 이 K-히트 프로젝트 1.0을 기반으로 요걸 세워놨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요소로 카지노에 대한 이 확대 방안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강원랜드가 뭐
어떻게 저게 잘 어우러져서 그 강원도의 굉장히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패밀리적인 측면과 네.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종합 리조트로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 강원랜드를 가족 단위 관광지구로 개편한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대요. 아, 아셨어요? 네. 아니요, 몰랐습니다. 네, 그러한 공약이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프로젝트는 더 힘을 받을 것 같거든요. 강원랜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택입니다.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올리지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네요. 네, 레이저 의료기라고 하기에는 올리지오가 고주파니까 고주파 의료기가 좀 더 대명사겠죠. 지금 네. 이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다. 참 아쉽죠. 클래시스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울세라 써마지 얘기했는데 많이 했는데 거기서 다 생각인 거예요. 하이프의 대명사인 울세라와 고주파의 대명사인 써마지가 있고 네. 그 아래에서 이제 그거를 차용한 국산 기업들의 그 진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프의 울세라 요쪽 라인을 탔던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대박이 나서 자리를 완전 잡아버린 것이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의 대명사인 써마지, 이게 외국 겁니다. 거기서 이제 클래시스가 슈링크가 대박이 나니까 그걸 볼륨을 내는 거죠. 써마지 쪽에. 그럼 원택도 원래 울트라 스킨 타이탄이라는 하이프 기기가 있었어요. 울트라 스킨 타이탄. 이름도 멋지지 않습니까? 타이탄? 네. 그렇죠. 타이탄이 그 타이탄 거인 옛날에 티탄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네네. 그거예요. 타이탄인데 문제는 울트라 스킨 타이탄이 클래시스 슈링크의 아성에 눌려버렸기 때문에 하이프에서 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주파로 갔죠. 그래서 고주파에서 클래시스의 볼륨어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해서 그게 뜬 게 올리지오입니다. 피부를 올리지오 하면서 광고하는 네. 그거예요. 그리고 올리지오 X까지 나왔죠. 네. 올리지오 X는 그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한 번 때려 맞으면 더 오래 가는 거고, 이제 올리지오 키스까지 나왔어요. 그게 올해의 브랜드 대상 융합형 리프팅 장비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융합형이죠. 자, 미련을 못 버린 겁니다. 아까 뭐요? 울트라 스킨 타이탄. 그게 클래시스의 슈링크에 밀려가지고 빛을 못 본 게 너무 아까운 나머지 울트라 스킨 타이탄의 하이프 능력과 이 올리지오의 고주파 능력을 융합시켜서 한 기기에 복합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올리지오 키스입니다. 둘이 키스로 딱 입맞춤 했다고. 네. 그래서 울트라 스킨 타이탄이 너무 아까워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융합형으로 한 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장점을 넣어서 은우님들이 사용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잘 되면은 원택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겠죠. 지금 왜냐면은 클래시스도 슈링크랑 볼륨어를 어차피 볼링크라는 시술로 의사 선생님들이 결합해서 해주시거든요. 네. 그 만약에 올리지오 키스를 더 써버린다고 하면은 네. 굳이 조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기기 안에서 하이프랑 고주파가 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울세라 써마지가 다 되는 건데 울세라 써마지를 합치는 울써마지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거죠. 올리지오 키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명한 건 라비앙입니다. 라비앙? 이게 바로 레이저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레이저 기기가. 오. 이거는 라비앙이 이제 광섬유 레이저 장비인데 국내에서는 별명이 비비 레이저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 라비앙을 레이저 시술을 받는 즉시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오, 그래요? 마치 비비 크림을 바른 것 같다고 해서 비비 레이저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원택은 유명한 게 그거죠. 아까 올리지오 키스가 나왔다고 했지만 지금 이 가장 저변이 높고 가장 많이 팔린 건 올리지오예요. 네. 고주파 기기. 요걸로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이고, 비비앙 요걸로 비비 레이저라는 별명이 라비앙이죠. 비비 레이저라는 별명을 붙은 것처럼 미백 효과를 주는 거. 이쪽이 강한 거죠. 근데 아쉽게 하이프 쪽이 없다 보니까 울트라 스킨 타이탄의 그 어떤 전신의 그거를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이제 이 세 개를 다 같이 하려는 거죠. 레이저, 하이프, 고주파. 네. 요 세 개의 라인을 전부 다 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클래시스도 레이저가 모자라니까 누구 데려갔어요? 이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를 다 모든 세 개의 라인업을 풀 라인업을 갖춘 업체가 네.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집속 초음파 하이프 방식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울트라 스킨 타이탄 대만 인증을 받았고요. 아직 이거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택이 지금 보면은 그 2023년도 상반기가 2023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2024년도 상반기가
매출이 7.8% 감소했어요. 532억 원 나왔고 영업이익은 41% 감소한 151억 원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28.5%가 감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원택의 김종원 회장님이 7월 30일 날 1,001만 670원어치 많지는 않은데 1,440주 장내 매수 공시를 하셨어요. 나 회장이 이렇게 자사주 매수를 하니까 뭐 주가에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의미겠죠. 네. 그리고 지금 원택이 또 똑같은 클래시스랑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제일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이 브라질입니다. 클래시스는 한 25% 되고 얘는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택이 그건 거죠.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 때문에 밀린 거죠. 지금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의 길이 똑같은데 네. 클래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원택도 이제 올리지오 키스로 반격을 나서고 네. 아까 전에 이 라비앙이 이미 브라질 누적 판매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미백 쪽에서는 얘네가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클래시스는 슈링크 유니버스를 브라질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 하이프를. 그리고 이제 미국 파트너사 AMP랑 250억 원대 라비앙 판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울트라 스킨 하이프 방식은 대만에서 인증을 받은 상태고 고주파 방식 올리지오는 이미 2022년에 대만 현지 출시가 됐고 그다음에 라비앙 광섬유 레이저 장비는 브라질에서 지금 판매가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 파트너사까지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원택도 세 가지의 방식의 의료 장비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지금 브라질, 대만, 미국을 공략하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실적으로 성과로 이어진다면 이제 클래시스에 한번 반격의 펀치를 달릴 가능성이 있다. 오, 알겠습니다. 한번 다크호스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원택 이제 세 가지 장비 올려주고 조여주고 하얗게 해주는 네. 장비 모두 다 네, 시급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클래시스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겠습니다. STO 관련주인데 STO 법안 도입을 위해서 국회가 다시 움직이고 있죠. 토큰 증권 발행, STO 관련주들 사흘째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좀 또 시장 약세와 함께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도 보이고는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K옥션이나 서울옥션이 상승폭이 확 줄어버리니까 지금 후발주인 갤럭시아 SM하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마이너스 전환해버렸어요. 네. 당연한 수순이죠. 1등주가 20%를 가다가 보합으로 떨어지면 후발주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 4등주인 것이고 3, 4등주를 하는 사람은 1, 2등주의 그 주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일단 아직 뭐 불씨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 법안이 곧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뭐 지금 이제 늦었다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게 토큰 증권을 준비를 그동안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라고 내 연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온갖 그 선물 공세라고 마음을 다 준비를 했는데 계속 안 받아 줘가지고 지쳐버린 거죠. 지쳐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 손길을 내밀어도 이제 손길을 잡고 싶지 않을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토큰 증권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법제화가 늦어버려가지고 지금 다 이미 지겨워졌다. 네. 질려버렸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단 이번 회기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여야 간의 의견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여야 대표끼리 만나서도 그 얘기 했어요. 여야 간의 의견이 없는 거는 좀 빨리빨리 통과를 시킵시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요것은 이걸로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거 사실. 그래서 지금 4일이니까 어제죠. 어저께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주관해가지고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토큰증권에 관련된 지금 그 교수님도 모셔가지고 여러 얘기도 듣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세미나 한 이유가 법제화해서 입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세미나를 한 겁니다. 이제 지금 입법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쓰고 있을 거예요. 법을 이제 잘 해가지고 써가지고 내가지고 두 가지 법을 통과가 되면은 이걸 이제 상용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용화 단계에 오른다면은 갤럭시아 SM이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고 STO 사업을 영위하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계열사로 보유를 했기 때문에 갤럭시아 SM하고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곧 토큰 증권이 상용화 돼가지고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이미 MZ 세대들은 굉장히 이걸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음원 투자에서 수익 나셨다는 분도 많고요. 부동산 조각 투자로 쏠쏠하게 재미 보시는 분도 많아요. 송화지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네. 샤넬, 에르메스 백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아요. 조각 투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권에 들여와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방송도 조금 체계적으로 하고 이러면 이제 MZ세대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다양화되면서 좀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빠졌던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큰 증권법, 조각 투자 관련해서 역시 이번에는 좀 빠른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업계 기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이제 웨어러블 쪽에 속하고 의료 AI 업체입니다. 매출이 고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병원향, 또 건강검진센터향, 구독형 수익 모델이 부각될 업체입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여러분들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 부분이 새내기주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코스닥 436위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기업 보니까는 아주 온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새내기주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2009년 8월 달에 설립됐으니까 이제 만 15년이 경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에 이제 시어스, SEER, 뭐 선각자, 선지자의 뜻에 유래가 좀 됐고요. 대표이사 경력을 보면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또 KEIT,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했기 때문에 무선 쪽은 잘 알 거다는 측면입니다. 회사의 모토는 진료에 스마트함을 더해가지고 결국은 병원의 수익성을 늘려주는 쪽에서 수익 모델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하고 의료 AI를 결합해서 진단, 스크리닝, 그리고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는 쪽이고 주로 구독형의 또 병원 의료 수가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다루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임상 근거를 갖고 있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하드웨어는 피부를 점착하는 소재도 있고 또 무선 바이오 센서, 그러니까 잘 웨어러블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의료 AI의 알고리즘, 예측 모델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업력이 15년이고 금년 6월에 상장한 새내기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업력은 이제 15년이 됐고 올해 6월에 코스닥에 이제 새롭게 입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의료 AI로 분류가 되는 기업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그냥 들어봤을 때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TM이라고 하죠.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상표 이름은 이제 모비케어하고 이제 싱크라는 쪽입니다. 우선 이제 그 모비케어라는 이제 상표명 가지고는 두 가지 쪽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병원 대상입니다. 병원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모비케어는 AI 심전도를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가 왔을 때 부정맥을 탐지하고 검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 이제 홀터 검사를 하고 있는데 GE 헬스케어 중심이죠. 이거를 이제 웨어러블 쪽으로 바꾸면서 800여 개 병원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장시간 수가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24시간 그리고 3일 그리고 8일 정도의 그 장시간 수가 측정하는 수가가 있는데 통합해서 2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 분야는 앞으로 산부인과라든지 또 신장 이런 과로 인접과로 좀 이동이 되면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비중은 24년에는 51%로 높지만은 27년에는 다른 분야 매출이 높아지면서 14%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비케어를 건강검진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건강검진에서 상장된 회사 대표적으로 인바디라는 측정기계가 네. 있듯이 건강검진할 때 부정맥을 스크리닝하는 서비스에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6개 병원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유효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 2월과 7월에 건강관리협회, 우리 이제 공단검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MI, 사설 쪽에서 앞서 있는 쪽 업체인데 이들 건강검진센터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5년부터는 이 건강검진센터를 통해서 이 검진 매출 쪽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는 매출 비중이 2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27년에는 5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싱크라는 그런 이제 상표입니다. 일부 리스를 하겠지만은 대부분 구독형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입원 환자 대상입니다. AI 환자를 원격 모니터링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환자실에 주로 이제 필립스 제품이 들어있는 네. 제품을 쓰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 병동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퇴원 환자, 응급 환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이제 핫하게 뜨는 원격 협진 그리고 원격 진료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4년 매출 비중은 26% 정도에서 27년에는 18%로 그러니까 매출이 고성장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낮아지는 거지 매출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격 진료와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지만은 이미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이제 작은 기업이고 또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죠, 예.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들 업체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22년에 SI 전략적 투자가로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투자를 했고 전방위적으로 국내에서는 대웅제약하고 협업 중인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검진 경우에는 검진센터하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큰 업계 탑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앞으로 이제 크게 좀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얘기합니다. 해외는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국가 정도, 8개 국가 정도에 진출을 했거나 곧 진출을 임박한 상황인데 가장 먼저 진출한 몽골 같은 경우는 노바티스, 또 홍콩은 BTL이라는 회사, 베트남은 뭐 MITA라는 회사,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시젠 재단의 오픈 헬스케어, 그러니까 그 국가의 유력 업체들과 제휴를 하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갈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은 금년에 3% 정도 수준에서 27년에는 9%로 그래서 국내에서의 확고한 구독형 모델이 있고 해외 쪽 모멘텀도 기대되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일단은 뭐 해외 시장도 계속해서 좀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3%대이겠지만은 앞으로 2027년까지는 9%대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실적 부분을 볼 텐데 실적이 사실 그리 좋지는 않아요. 앞으로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금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는 어느 정도 차려져 있다. 주로 이제 계약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예. 매출이 이제 확대될 일만 남았고 해외는 뭐 하반기 넘어서 25년까지 이제 가속이 될 것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매출은 23년에 19억이고 영업 손실이 98억 원입니다. 이게 구독형 수익 모델은 초기 부담이 큽니다.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R&D 비용을 크게 치러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적자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자, 금년에는 59억 정도 매출, 뭐 19억에서 59억이니까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 영업 손실 96억 정도. 그러니까 25년 하반기부터는 흑자 차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25년 연간으로는 200억 매출에 1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되고 26년, 27년은 조심스럽지만은 매출액 295억, 그다음에 매출액 415억에 영업이익은 33억, 27년에는 134억으로 진짜 실적에 대한 투자에서 가셔야 되는 거는 26년부터고 27년 정도 되면 아 이런 회사다. 또 구독형을 통해서 이렇게 우수한 수익성을 갖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해가 갈수록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단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가겠죠.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시장에선 3% 이상 반등 흐름 나오고 있고 13,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새내기주들의 이제 좀 단점이긴 네, 하지만은 맞아요.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업 손실이 뭐 25년 상반기까지 된다. 이거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병원 의료 수가 기준이 있고 병원과 검진센터형의 구독형, 그러니까 초기 투자만 되고 초기 비용만 되면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수익 모델이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국내의 제휴가 확대가 되는 측면. 이게 이제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로 계속 나타날 거고 단계별로, 분기별로 매출이 확인되면서 이 부정적인 부분을 상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오버행 이슈 관련인데 자, 6월 19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는 17,000원이었고요. 근데 여기보다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22년에 시리즈 C 투자로 253억이라는 네. 큰 투자가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투자가들이 투자를 했던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15,000원보다 매력적으로 상장된 회사를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이고 물론 상장 첫날 36,000원 기록하고 그 사이에 최저가는 10,000원 이하라도 빠졌겠지만은 그죠, 예. 뭐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는 뭐 밴드상으로 하단을 좀 지지해 준다는 측면이라고 네.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15,000원 정도는 이하에서는 매력적이라는 측면이고 이 15,000원 정도 투자했던 시리즈 C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하려면 주가가 적어도 2만 원 이상이 좀 돼야 하기 때문에 그죠, 예. 큰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2만 원 이상에서 이 매물을 소화하려면 기관 투자가들이 유입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8월 하순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좀 갖고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9월 19일 날 3달짜리 의무보유 확약이 되는 시리즈 C 투자에 대한 투자가들이 확약이 오지만은 그들이 투자했던 가격이 15,000원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까지는 그들이 물량화할 가능성은 작다. 그래서 지금 매력적인 가격에서 사두고 국내 뉴스 플로우의 긍정적인 뉴스 흐름이라든지 또 AI 이런 테마에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새내기주가 아닌가. 특별히 웨어러블, 디지털 관련 회사다. 이렇게 보습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추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그리고 주가 반등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죠. 아직 국내 상장사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밸류업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투자자로서 주주 환원율에 특히나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밸류업의 취지에 더 걸맞는 지표를 확인하시려면 TSR, 총 주주 수익률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주 환원율과 TSR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율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할수록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주주들에게 핵심 가치인 주가 수익률이 빠져 있어서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업이 결국에는 주주에게 얼마나 이익을 환원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 주주 환원율만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반쪽짜리 지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이 주주 환원율을 이용해서 배당을 발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총 주주 환원율의 경우에는 Total Shareholder Return, TSR입니다. 배당과 함께 주가, 시가총액 성장률까지 아우르는 지표입니다.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가치, 배당과 주가를 포함함에 총합을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것이고요. 주가 변동성과 배당 수익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수익률입니다. 주주가 실제로 기업에 투자해서 얻은 전체 수익률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TSR이 높아지려면 주가도 성장을 해야 하고 배당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밸류업의 취지에 더 걸맞고 밸류업의 핵심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 바로 TSR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떤 현황일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는 총 8곳인데요. 이 8곳 중에 주주 환원율을 제시한 기업이 6곳에 달합니다. 키움증권, 콜마홀딩스,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와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등이 30%에서 50% 수준의 주주 환원율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주 수익률, TSR을 기준으로 한 기업은 단 2곳밖에 없습니다. 먼저 메리츠금융지주가 가장 처음으로 TSR을 자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TSR 50%를 목표로 제시했고요. 현대차도 지난주에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TSR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35%의 TSR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주가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주요국 상장사들의 평균 TSR을 비교해보시면 일본이 무려 297%로 300%에 달합니다. 이에 이어서 미국이 271%, 대만도 200%대인데 중국이 71%인 가운데 한국이 61%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투자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률은 5배가량 체감 차이가 난다라는 걸 확인하실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TSR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밸류업 가치에 활용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앞으로 밸류업 기업 가치 판단하실 때는 TSR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전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LG전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3.3% 넘게 상승세 10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그래도 LG전자 잘 가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LG전자 계속해서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뭐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독일에서 IFA 2024가 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LG전자가 뭐 AI 홈의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도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LNM 인공지능 쪽에서 LNM 쪽이라든가 SLM 쪽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출이 70억 달러로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이 매출이요. 수익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20억 달러 정도로 보여줄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50억 달러의 차이점인데 이게 원화로 계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6, 7억 정도 6, 7조 정도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거 지금 과연 이걸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멀티플을 줘야 되냐. 아무래도 2000년도에 우리가 시스코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좀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주가가 내려갔는데 그 고점을 아직도 못 가고 있죠. 2000년도에 찍었던 고점을 못 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뭐 AI 쪽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뭐 얘기는 나와주고 있지만 그 시절과 지금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세적인 움직임도 좋고 기술적인 움직임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도 3.3%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지금 22평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22평은 아니죠. 62평이네요. 자, 62평을 지금 현재 머리 위에 두고 뭐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전 고점 부근이 11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 올라가는 쪽 보면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지금 3%에서 4% 정도 계속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6.4%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덥다 보니까 3.2% 정도 가격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카메라 모듈 쪽에서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11% 성장을 좀 보여줬고 가격 인상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고 2024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11.4% 가격 인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17%나 무려 가격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2.7% 계속해서 가격 인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B2C 시장 쪽보다는 LG전자 같은 경우 B2B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다 보니까 이런 ASP가 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주가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지금 이제 부산 백스코어에서도 지금 현재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온 내용들 보면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솔루션을 동사가 선보이고 있는데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아니면 뭐 가게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냉난방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조 시스템 솔루션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판매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LG전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매크로 흐름 쳐다보지 마시고 내일 같은지 올라가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LG전자 내려가면 더 사고 올라가면 더 사고 이래도 더 사고 저래도 더 사고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현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만 LG전자가 좋다라는 부분은 늘 얘기를 해주셨고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베이스입니다. 오늘 9% 넘게 상승세. 장중엔 2,7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최근에 뭐 딥페이크와 관련된 기업들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전체 지수가 좀 강하게 하락을 할 때 관련 기업들이 또 탄력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픈베이스도 일단 뭐 딥페이크 관련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뭐 전반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 딥페이크 영상 탐지 및 분석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될 만한 이 보안관제 센터, 즉 이 보안관제 솔루션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 없이 3일 연속 빠지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주봉상 보더라도 천냥봉이 나오고 밑골이 달린 음봉격 도직격 캔들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 한 뭐 2,500원대만 좀 잘 유지해 주더라도 다음 주 정도의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ADC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ITO 서비스를 제공해 주던 기업이었는데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까지 제공해 주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뭐 클라우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유일 아마존 언론 로직 파트너사로 현재 선정이 돼가지고 이 아마존 웹 서비스 환경 고객사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언론 로직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등 다양한 좀 실적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여력을 현재 바닥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잘 분할로 좀 모아 가셔서 여기서 한번 상승력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한 3,000원 정도, 3,000원에서 한 3,2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탄력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오늘 핫합니다. 파마리서치고요. 장중에는 17만 8,9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파마리서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바라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뭐 매출 일단 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매출액이 2021년도에 1,500억이었다가 2022년도에 거의 2,000억 가까이 나왔다가 작년 같은 게 2,600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부채 비율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어요. 네. 30%에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이제 15.8%까지 좀 낮아졌고요. 여기에 대한 유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6,000%에서 6,700, 뭐 거의 6,800% 가까이, 그리고 작년에는 8,400% 가까이, 뭐 이런 이제 유보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현금 캐시가 상당히 좀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물론 그 부분들이 뭐 고정 자산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좋은 흐름 캐시를 가져가고 있다. FCF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ROE 같은 경우에도 15에서 잠깐 반짝 좀 안 좋았다가 18%까지 좀
뭐 올라왔죠. 18%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4,700원에서 4,000원으로 좀 내려갔다가 작년에는 7,5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올해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마 리서치 바이오라는 회사도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파마 리서치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사가 지금 현재 화장품도 만들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안면 미용 관련해서 지금 현재 브랜드가 리쥬란이 있고 그리고 클레비엘이 있죠. 그리고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 쪽에서 판매가 참 잘 되고 있는 그렇다고 상황이고요.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또 호주라든가 남미 쪽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외형적인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도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YOY상 봤을 때 매출은 이제 30.9%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게 17.7%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매출은 901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324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파마 리서치,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필러라든가 보톡스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메디톡스라든가 그리고 대웅제약이라든지 그리고 휴젤이라든지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파마 리서치도 지금 현재 재무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계속 꾸준하게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조금 조정받는데 파마 리서치만 오늘 좀 올라오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단기적인 호재도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 반영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음 주에도 한번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현재 구간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면 관심을 분명히 둘 만한 기업이다라고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 이번 주제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약값이 굉장히 비싸죠.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약가 인하를 공약으로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약가 인하가 절실한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일반 약품 대비 50에서 80%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는 바이오와 시밀러의 합성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약품의 복제품이 바로 바이오시밀러인데요. 2028년까지 이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규모가 무려 90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 속에 또 쏠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에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하는 인체 시험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가장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또 영국과 같이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비용 상승 문제 해결과 함께 의료비 절감 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바이오 기업들에게 차원이 다른 경영 환경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혜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보시죠. 먼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00%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연속으로 총 4건의 바이오시밀러 효과를 획득한 바 있고요. 현재 9개 시밀러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대표적인 수혜주이죠. 램시마 SC 올 1분기 영국 시장 점유율 87% 차지하면서 점유율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램시마 SC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진출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는 자가 면역 질환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가 영국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삼천당 제약도 볼까요? 항생제와 안약류 등 처방 위주의 의약품 전문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황반 변성 치료제인 아엘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유럽 9개 국가의 독점 판매 계약
계약도 체결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넥스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CMO 협력사이죠. 셀트리온의 제품과 연내 미국 FDA 풋모커가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생산을 통한 매출 내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더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장에서 파이가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섹터도 눈여겨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아시아 종묘인데요. 7%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좀 테마가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종묘 또한 정부의 정책과도 좀 연결이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시아 종묘 시가총액은 한 300억 정도 수준이고 뭐 자본총계는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인데 현재 국내외 작물 재배자들 대상으로 종자 개발 및 생산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 생산품이 나종자로 현재 243개의 작물과 1,444품종의 품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지만 이제 규모적으로는 굉장히 작은데 어제 재미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소인 알파 글루코 시다제 억제제 성분이 풍부한 이 고추 품종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즉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일릭시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천연물이다라고 이제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어제 상당히 이제 급등력,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급등력을 보였다가 그대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쭉 밀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또 이제 유전자 교정 작물에 대한 규제를 타파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지금 현재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중에 발의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이슈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 조금 이렇게 붙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아무래도 이제 시세 상승력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67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2,57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2,9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1차 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 생각보다 이제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3,2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 종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보다 주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랜만에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오늘 2.5% 넘게 상승세 15만 8,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뭐 꼭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뭐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현물에 대한 매도가 지금 5,200억이 넘어섰습니다. 5,200억인데 이 대부분의 물량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마다라도 739만 주나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라면, 이 정도 물량이라면 네. 순매도 물량은 거의 다가 외국인들의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약간의 언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윗골이 좀 달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전 저점을 또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더 레벨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이번 달 말에 5세대인 HBM3 12단을 양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HBM3 8단을 납품한다라고 이제 트랜스포드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은 빠르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HBM3 12단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좀 내려가고 SK 하이닉스는 뭐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움직임이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뭐 추석 이전까지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를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계속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더 말씀드려도 괜찮나요? 아니, 뭐 가능합니다. 아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제 워낙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박수건 대표님께서 네. 삼성전자 내가 원래 보던 그 시선이 아닌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솔직하게 방송에 말씀을 해달라라고 이제 네. 말씀을 요청을 드렸더니 그대로 해주셨어요. 삼성전자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외치긴 했지만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사세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그래도 NPU 시장을 새롭게 열 수 있는 회사입니다. NPU 다들 아시죠? 인간의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엑시노스 9이라고 해가지고 이 칩을 만들었고 이 칩이 지금 현재 이번에 갤럭시 S24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가전 제품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NPU 칩이 들어간다라는 건 온 디바이스 AI가 그만큼 시장의 캐파가 커진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거기에 좀 더 포커스는 맞춰져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를 지금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HBM으로 인해서 많은 하반기 실적을 가져가겠지만 내년을 또 바라보면서 삼성전자는 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HBM을 꾸준하게 지금 현재 제품들을 내놓을 거고 그리고 수율이 조금 문제는 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가 다른 지금 금방 말씀드린 NPU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버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박수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후발주자로 물론 지금 HBM에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좀 따라가는 그러한 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길게 봤을 때 내년까지 봤을 때는 괜찮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좋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이번 달에는 이제 슬슬 저점을 다지고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국면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시장이 좀 이렇게 눌리는 이 시기에 좀 관심을 갖고 저점 매수로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연성 회로기판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소재,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중에 최근 이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가 상당히 좀 매출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향 OLED 수요가 최근에 좀 증가되면서 그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TV 패널 수요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 이 디스플레이 OLED 소재가 좀 상당히 많이 실적을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 이제 신사업 승인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용 열폭주 필름 부분도 내년 정도에는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을 상용화한다면 연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회사 관계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진짜 이런 쪽으로 잘만 되는
된다면 지금 매출보다 1,000억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뭐 그렇게 된다면 20% 이상 또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 좀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밸류업 쪽으로도 좀 긍정적이네요. 한 15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도 최근에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노려보셔서 내년 정도까지 끌고 가신다면 다시 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에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만 11시 이후부터 좀 하락세가 좀 키워지는 모습이고 오후장 들어서 소폭 반등은 있었으면 큰 반등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좀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지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폭이 전일 하락의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나눠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혼조세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국 증시의 투자 심리 자체는 금투세 관련해서 시행 여부에 대해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시장이 장중에 좀 투매가 좀 나오거나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고용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일단 갭으로 떨어진 부분들을 빨리 메우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업종별로 순환매는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전강 후약장이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좀 분할 매수라던가 아니면 장기적인 좀 분할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강하지 못했지만 하나오션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 방산그룹 WB와 잠수함 사업 협력을 구축했다라고 좀 발표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방산에 대해서 좀 매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조선업종에서도 잠수함이라든가 군수함에 대한 부분들의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 속에서 미국 해군에 대한 군수 지원함이 오늘 한국에 입항을 했습니다. 하나오션 사업장이 입항을 하면서 좀 현재 지금 유지 보수에 대한 매출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본다라면 좀 시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나눠서 좀 모아가실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마감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금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장까지도 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2시 들어서서 반등을 주면서 하단을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지켜주는 모습들 관측이 됐었는데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매하시면서도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번 주는 특히 관망세 유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만큼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합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장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 나타났죠. 코스피 장중 결국 하락 전환했고 장 막판에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일대비 0.3%대 약세 2,572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도 비슷한 게 장 막판에 들어 올리려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0.76% 내린 726.2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5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변동성이 정말 큰 하루였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 보고서가 사실 발표가 될 때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관망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준에서도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고용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테마 업종만 아주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딥페이크 쪽이 7.8% 이상의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양자 암호 쪽이 6.5% 넘게 상승세, 광모들 쪽이 2.8%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실적 테마 보실까요? VR, AR, XR 오늘 전체적인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데 3.2% 넘게 상승세, 피부 미용기기 쪽도 오늘 시장에서 2.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체적으로 상승한 업종이나 종목들의 공통점을 만나보시면은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업종 가운데서 혹은 조정이 좀 깊었던 업종 가운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업종 혹은 정책과 관련된 업종의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딥페이크 관련 업종의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 꽤나 많습니다. 한컴위드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모니터랩도 상한가, 한세 MK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마감 지수는 어떨까요? 함께 지수 마감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현재 구간에서 2,575선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725선에서 오늘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확실히 엇갈렸습니다. 이제 반도체주라고 해서 다 같이 잘 가거나 다 같이 못 가는 게 아니라 반등할 때에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빠졌지만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오늘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어제 물론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 쪽이 변동폭이 큰 상황이고요. 오늘 SK하이닉스 3%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LG 엔솔 오늘 2.6%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까지는 일제히 조정세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전체 지수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한 가운데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확실히 희비가 좀 엇갈리는 장이었습니다. 우선주 빠졌고 셀트리온 빠진 가운데 기아 쪽으로는 반등세, KB금융도 오늘 시장에서 1% 이상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어제 4% 이상 조정 받았었죠.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 반등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이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2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2% 가깝게 하락세 나왔고 알테오젠 약보합권, HLB가 0.8%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양극재 쪽 전체적으로 빠진 가운데 엔캠 크게 빠졌습니다. 7% 이상 하락세 나왔습니다. 엔캠 올라갈 때에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하락할 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폭 크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삼천당자 클래시스, 리가켄바이오까지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어제 클래시스가 이제 시가총액 7위권까지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위권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천당자 약도 1% 가깝게 하락세, 리가켄바이오가 3% 이상 빠졌습니다. 이 상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왔던 리가켄바이오가 최근 들어선 다시 한번 약간 주춤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휴젤이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23만 7,500원대, 셀트리온 제약이 2% 이상 하락하면서 65,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양 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 내일 시장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세 가져가 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일도 전략 좀 비슷할까요? 네, 일단 우리 국내 증시가 펀더멘털이 너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좀 눈치 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뉴스 기사를 보면서 참 재밌는 헤드라인 기사를 봤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몸살을 앓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자마자 얼마나 제가 공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국내 증시 또 오후장까지 빠지는 걸 보면서 다들 정말 국내 증시 너무 힘들다 비명을 지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다시금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불안감도 엄습해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파이널샷 통해서 지난번 그 청문회 때 그 우에다 가조 총재가 금리 인상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거 제가 한번 브리핑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장 달래기 했었던 것도 사실상 부총재였던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가 시장을 달랬었고 BOJ 쪽에서는 시장 상황 보면서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시 안정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금리 인상은 또 언제든지 경제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조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다시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랄까요? 계속해서 좀 불안 요소로 자극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현재 시장에 흘러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일 나왔었던 졸츠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구인 건수는 줄고 해고는 지금 늘어나면서 금리 지금 인하에 대해서 비컷 가능성이 계속해서 또 시장에 시사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애틀란타 연은 총재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지금 현재 상회하고 있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지금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노동시장 악화 조짐이 좀 늘게 되면서 연준 쪽 채무의 중심축이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이제는 좀 고용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추석 이후 FOMC에서 금리 인하의 폭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가 사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대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지금 증시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 저도 이 파이널샷 준비하면서 항상 원고를 점심 전후쯤으로 해서 보내는데요. 오후 한 2시쯤 되면 항상 증시가 또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원고를 또 다시 수정을 해서 우리 또 작가님한테 보내고 그러는데 그만큼 증시 변동성이 최근에 너무 커졌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요. 월가 쪽에서는 9월달 증시 자체가 좀 전통적으로 좀 지지부진해졌기 때문에 최대 한 10% 정도까지 지수 낙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서 전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대신에 증시 강세론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재 약세장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같이 함께 지금 공존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심이 살아나야 또 다시 국내 증시가 상방으로 또 전환이 될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대내적으로는 아직 금투세 관련된
논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코스닥은 좀 들어오려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하나 두 개씩 해소가 좀 돼야지만 큰 손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3.2%에서 3.1%로 낮추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보니까 중국의 추정치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5%에서 4.8%로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그런 시각들을 좀 볼 수 있었던 대목이지 않나 싶고요. 보통 이렇게 변동성 장세로 가게 되면 액티브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약간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계속 방어를 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는데 최근 장은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테마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지금 단발적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자나 딥페이크 같은 그런 지금 테마만 또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 딱 명확히 들어오는 주도 테마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좀 관망 포지션을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월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실업률 관련해서 컨센서스가 한 4.2% 정도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경기 침체의 우려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지금 고용 보고서가 또 내일 나오는 만큼 주말 동안에 우리가 또 그런 변동성도 안고 가야 돼서 내일장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혼조세가 좀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루할 수는 있더라도 계속해서 방향성 탐색에 대한 부분은 9월달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5,900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이 외국인 수급 언제 돌아올지 여부, 그리고 고용지표 어떻게 나올지 여부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 봐야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좀 주목을 해야지 좀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빨리 따라잡을 수 워낙 있겠더라고요. 빨리빨리 바뀌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강원랜드가 지금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공시가 나왔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변경 허가를 받았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지금 수혜의 기대감 때문에 오늘 대체로 카지노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강원랜드부터 시작해서 GKL,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이렇게 이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호텔업도 같이 또 병행을 하고 있고 리조트업도 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를 꼽아봤습니다. 네.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좀 모멘텀이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카지노업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9월달과 10월달이 또 황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내방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금 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늘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국의 추석이라고 볼 수 있는 중추절부터 시작해서요. 국경절 연휴가 10월 1일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일본 경로의 날 같은 경우에도 9월 말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행업이나 관광업 이런 카지노업 에서는 대목인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카지노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지금 지지난달부터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카지노업이 잘 되려면 결국에는 VIP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는 지주사인 파라다이스 글로벌을 중심으로 해서 파라다이스 시티,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그리고 비누 파라다이스 등 14개의 계열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카지노업,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들어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가 지난 6월 달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 내방을 했을 때 상장을
시장사다 하면은 이미지, 그러니까 네. 대외적인 이미지가 또 제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인식을 한 것 같고요. 지금 파라다이스 쪽에서 5성급을 초월하는 럭셔리 하이엔드 지금 호텔 조성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서울 장충동 본사 부지에 5성급을 이렇게 초월하는 하이엔드 호텔을 지금 오픈하겠다라는 계획도 지금 내비쳤기 때문에 4분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VIP에서 VVIP처럼 돈 되는 그런 고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 모멘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최근에 파라다이스 주가 저조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주가 하락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지금 지지 구간대까지도 지금 깨주면서 하락세가 좀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원랜드 관련해서 카지노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또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주가가 적어도 7월 전고주가 낙폭 구간에 한 반 정도만 회복세가 나와준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구간 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3,500원 구간대까지 일단은 추세적으로 회복세가 나오는지 그 구간대를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전에 전저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1,500원 구간대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트레이딩과 또 추세 매매 관점으로 이 종목을 흐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약세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준 카지노주 이 안에서 파라다이스 꼽아주셨습니다. 카지노 관련 모멘텀 말고도 가지고 있는 관광 관련한 그런 투자 포인트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가 회복 가능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유정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1분기 1.3% 깜짝 성장으로 비교 기준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순수출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질 GDP 세부 항목을 보면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도 각각 1.7%, 1.2% 감소했습니다. 반면 정부 소비는 0.6%, 수출과 수입은 각각 1.2%, 1.6% 증가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운용업계가 안정적인 장기 투자형 연금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자산운용사 최고 경영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 사이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간접 투자 비중이 크게 낮다며
이는 국내 자산운용업이 투자자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 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성관 제닉스 대표가 2030년까지 매출액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닉스는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613억 원, 영업이익은 31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각각 18%, 72% 증가한 실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307억 원, 영업이익은 28억 원입니다. 제닉스는 오는 11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19에서 20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이어갑니다. 주관사는 신영증권입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을 중심으로 현재 중앙 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마련됐습니다. 이 주무부처와 학계, 지자체 등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대리와 박수영 의원, 김한규 의원, 대한상의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